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87페이지에 기출문제 60회 이론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네, FAT 1급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은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 정책의 변경의 예가 우리 교과서에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우리가 배웠냐면 회계의 변경이라는 데에서 우리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회계의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해서 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정책의 변경의 사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유가 증권의 매입 단가 결정 방법 변경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이 딱 사례가 두 개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누군가 여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한 사람이 답이 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나 유가증권 매입단가의 결정 방법의 평가, 이런 것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이왕에 설명하는 김에 추정의 변경의 사례를 우리 책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재고 자산의 우리가 진부화를 판단하는 것은 추정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부채 중에 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 뭐라고 부르죠? 우발 부채의 추정, 이것도 추정의 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관련 변경,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잔존 가치가 변경된다든가, 내용 연수를 변경한다든가,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이런 것을 변경한다든가, 이게 다 감가상각 관련된 변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계의 변경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대부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 이거예요. 지금 바로 60회 1번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대답을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명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건 추정의 변경이네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죠. 틀렸고, 두 번째 사람 설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네, 재고자산의 평가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설이가 답이 되겠죠. 설아인가요? 설아.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거죠. 자, 민종이는 우발부채의 추정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우발부채는 추정의 변경입니다. 추정에 해당되는 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성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이 해당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추정입니다. 추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답변한 사람이 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여러분이 회계의 변경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2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7월 상품 거래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7월의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FAT 1급에서도 이런 문제는 잘 나오죠. 자, 먼저 매출 원가를 선입선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라 하는 것은 7월 20일 날에 요 매출이 일어나는 요 80개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0개를 선입선출로 매출했다는 이야기니까 먼저 기초 50개에 5,000원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개는 7월 12일에 매입한 여기에서 30개죠. 그러면 30개는 어떻게 계산해요? 단가가 120원짜리니까 계산기로 30개 곱하기 120원을 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이 5,000원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일은 6, 3일은 3, 3600, 3,600원이 나오죠. 예, 5,000원 플러스 3,600원은 8,600원이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1번과 2번이 현재 맞았습니다. 8,600원. 그러면 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야 또 답을 찾겠군요. 자,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죠. 그게 매출 총이익이죠. 자, 매출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7월 20일 날 매출한 그 금액이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16,000원. 매출 원가는 우리 방금 구했죠? 8,600원. 이걸 빼주면 얼마예요? 7,400원이군요. 이게 매출 총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어제 여러분들 결산 처리 그 평가 시험을 봤는데 예, 결산 처리의 평가 시험에서 여러분 손익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를 제가 하나 냈어요.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냈냐면 손익계산서의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아야 된다. 그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매출 총이익에다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예,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2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계산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 정도 문제는 FAT 1급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3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를 240만원을 납부하면서 비용 처리했습니다. 예, 이 문제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59의 결산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80 몇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보험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이런 문제를 냈었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예, 미경과 보험료 8개월치를 선급비용, 자산 잡고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차감하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개를 했죠. 바로 이것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전부 3월 1일 날 비용 처리했다는 말은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월할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1년분이라고 한다면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9일인가 8일인가 하여튼 2월 말까지겠죠. 예, 월할이니까 내년도께 몇 달치에 들어있어요? 2달치 들어있죠. 2달치 보험료를 계산해 가지고
이연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계를 해야 돼요. 이연시키는 분. 자, 그러면 1년에 240이면 암산으로 계산기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어야 1년에 240이죠. 그죠? 예. 한 달에 20만 원이면 두 달이면 4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숫자는 계산기로 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계산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두 달치 보험료가. 자, 분계가 뭐예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답은 1번. 예. 예, 여러분들이 59회에 우리가 했던 보험료 결산 분계 12월 31일로 했잖아요. 예, 그것하고 이 문제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문제는 보험기간이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였고, 지금 이 문제는 보험기간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 보험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다르고 월할 계산하는 금액이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에 대해서 시험을 참 많이 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산 문제에서도 그게 다루어지고 또 이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룬다 이거죠. 다음 4번. 다음 총계정 원장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어제 여러분들 결산 처리 평가 시험 볼 때 제가 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거. 이 문제. 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자, 매출채권은 자산인데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하고 반대로 가지고 가겠죠.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대변에서 차기이월 해가지고 내년으로 가지고 가겠죠. 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12월 31일 날 결산 때는 차기이월이 차변에 생겨요. 어제는 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미지급금인가 부채를 시험 문제로 냈었어요. 자, 부채는 차기이월이 어디에 생겨요? 차변에 생겨요. 왜냐? 대변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마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를 박스 쳐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이 뭡니까? 네 글자입니다라는 힌트를 아마 줬을 거예요. 차기 2월 이렇게 쓰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네, 차기 2월, 전기 2월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서는 차기 2월을 물어본 게 아니고 대손 추정액을 물어봤어요. 대손 추정액. 대손 추정액이 뭐예요? 대손 충당금의 차기 2월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대손으로 추정되는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잖아요.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이 바로 차기 2월이에요. 그걸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4번. 대손 충당금 잔액. 결산 수정 분계 끝나고 잔액이 대손 추정액이 되는 겁니다. 자, 대손 상각비 여기 12월 31일 날 1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추가 설정액이에요. 이건 추가 설정액. 대변에 12월 31일 대손 상각비 있잖아요. 이거는 결산 때 추가 설정한 거. 추가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 있을까요? 전기에 13만 원이 있었는데 10월 6일 날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 3만 원이 감소했죠. 그래서 결산 전에는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있었던 거예요. 10만 원 있었던 차에 기말에 결산할 때 대손 추정액이 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추가 설정했죠. 그래서 2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차기로 2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답이 20만 원이다. 대손 추정액, 여기서는 대손 추정액과 차기 2월은 같은 겁니다. 다음에 5번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 재평가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토지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FAT 1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FAT 1급에서는 유형자산은 평가 모델로 시험 문제를 내질 않고 원가 유형으로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그냥 취득 원가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가격의 변동이 생겼을 때 계정 과목별로 재평가 모형을 회계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랬죠. TAT 2급에서 우리가 그 추가된 내용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토지를 재평가했다는 건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3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정책을 세웠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23년 말과 24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23년 말에는 220만 원으로 평가했고 24년 말에는 18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23년 말에는 가격이 올라갔죠. 20만 원 올라갔죠? 자, 20만 원은 손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냐? 요 20만 원이 뭐로 정리되죠? 자본의 재평가 잉여금으로 정리합니다. 자,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가격 상승분은 재평가 잉여금이고 이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자본 계정 과목이다.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24년 말에 180만 원으로 가격이 쭉 떨어졌습니다. 이때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을 먼저 상계합니다. 지금 얼마가 떨어졌어요? 220에서 180이니까 40만 원 하락을 했잖아요. 40만 원 하락했을 때 분계를 할 때 재평가 잉여금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먼저 처음에 생길 때는 대변에 생긴 거니까 이게 차변에 정리를 먼저 하고 모자라는 20만 원은 비용 처리예요. 가격 하락분은 재평가 손실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재평가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재평가 손실 20만 원이다. 자, 하락은 40만 원 했지만 전기에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본으로 유보해 놓았기 때문에 24년 말에 평가할 때는 40만 원 하락했지만 20만 원은 차변의 재평가 잉여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40만 원만 차변의 재평가 손실 된다. 모자라는 40이 아니라 20만 원만. 그래서 답은 재평가 손실 20만 원. 1번이 답이고. 우리 여기 재평가 모형에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60회의 그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앞에서 우리 59회 풀었을 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보입니다. 지금 바로 5번 지금 우리가 방금 풀었던 이런 문제 흔하지 않는 문제라서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근데 이 원리 알아놓으면은요, 뭐 이 문제를 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2년에 장기 투자 목적이다 그랬어요. 장기 투자 목적.
그래서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했군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을 때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죠. 매도 가능 증권.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네. 다음 자료에 의해 23년도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계산할 때는요. 아주 쉽게 계산해야 돼요. 아주 쉽게.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 금액에서 처분 금액. 처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면 돼요. 중간에 평가한 건 완전히 무시하고 처분 금액 마이너스 취득 금액. 처분 금액 마이너스 취득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3개 중에 처분 금액 여기 나오네요. 110만 원. 자, 취득 금액은 여기 나오네요. 1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22년에 100만 원에 취득했었고 24년에 1100에 처분했습니다. 22년 말 23년 말 공정가치로 이거는 평가한 거잖아요. 평가를 한 것은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그거를 감안할 필요가 없다.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처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줘라. 그러면 11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10만 원 이익이 났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처분 금액 110만 원 빼기 취득 금액 10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가끔 물어요. 이런 문제 물을 때는 지금 알려준 대로만 계산하면 아주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주면 된다. 중간에 평가한 건 이거는 처분 손익 계산할 때는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이제 평가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이잖아요. 자본. 예, 자본이기 때문에 결국에 매도 가능 증권을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처분한 금액과 최초에 구입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6번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문제였고 7, 8, 9, 10 네 문제가 부가세 문제 2개, 소득세 문제 2개 이렇게 나와요. 자,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공급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재화 공급 아닌 거. 1번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이건 공급이죠. 2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서 인도했다. 자,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서 인도했으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을 해서 인도했다.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다.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용역의 공급. 네. 근데 이거는 자재를 좀 부담한 가공이잖아요. 자재를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부담한 다음에 가공해서 인도하는 것은 그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2번 맞고 3번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받는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네, 교환 거래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네, 교환,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4번이 아니라는 거죠.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
네,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멸시됐는데 그걸 우리가 재화를 공급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실을 입은 거죠. 네, 도난을 맞았다든가 무슨 멸실, 뭐 재난을 입었다든가 이건 재해 손실입니다. 자, 4번이 아니다. 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 어렵지 않죠? 1번. 자, 가번 공장용 화물차. 화물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해요. 자, 25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래처 발송용 추석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다. 자, 거래처에 선물 주는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공제 못 받죠. 다음 4번.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 400만원이다. 이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라번.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토지가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250만원 더하기 400만원, 650만원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네, 8번도 쉽죠. 자, 이제 소득세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9회에서는 제 기억에 소득세 문제 하나는 기타 소득에서 문제를 냈고 하나는 금융소득에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9번 금융소득에서 문제 아니구나. 이것저것 섞여 있네요. 자,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4년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보니까 이자도 있고 유실물 습득도 있고 막 주식 양도도 있고 이래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필요경비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랬어요. 왜 필요경비를 우리가 따져야 되냐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은행 이자에 필요경비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라는 건 금융소득인데 지금 밑에 보니까 금융소득이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빼야 돼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맞죠? 그 다음에 나번 비상장 주식의 양도. 예. 자,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우리가 주식을 1,000만원에 사가지고 1,5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죠. 예.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 국회 야당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 예. 정부에서는 금융소득 과세는 아직 시기상조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하지 말자. 이게 원래는 올해부터 과세하는 걸로 이미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나번은요 소득 과세 안 해요. 비과세. 네. 그래서 이건 아예 빼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유가증권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150만 원에 팔아서 50만 원을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법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 주식 양도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연간 발생했을 때 아마 지금 과세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여러분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자, 이건 빠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이에요. 자, 이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기타 소득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그래서 요것만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만약에 필요경비가 확인된 게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100만 원을 빼지만 필요경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실물 습득에 인한 보상금은요, 실제 필요경비만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답이 2번이다. 네, 종합소득 금액을 문제로 냈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말정산 우리가 잘 알죠. 자, 현호.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맞죠? 배우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는 받을 수 없다. 맞고. 두 번째 사람,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 맞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재형이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야죠. 인적공제를 돌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음, 지형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없죠. 그래서 부녀자는 50만 원이고 한부모가 100만 원이니까 동시에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만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사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어야 된다. 네, 60회 이론 10문제 우리 풀어봤는데 59회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런 수준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실무수행 네팔 산업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